아저씨 앞에 내려.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났어. 그래 동네 사람 전부 다 불러 다 뛰가지고. 아니 뭘 알고 지금 식권이라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며칠 따뜻하더니 또 날씨가 흐립니다. 이번 비 때문에 올봄은 제대로 즐길 겨를조차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현호 씨, 이번 달에만 비가 온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직접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번 달에 꽤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늘 내린 비까지 합치면 4월 한 달 동안 비가 내린 날만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의 반이나 비가 내린 셈인데요. 봄장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부산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비에 취약한 도시입니다. 이번 봄비에도 여기저기 산사태가 나거나 옹벽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도대체 왜 부산의 비 피해는 끊이지 않는 걸까요? 복구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봤습니다. 사흘 동안 봄비가 이어지던 지난 19일 밤 10m 높이의 옹벽이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봄비에 일어난 붕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부산의 비 피해, 대책은 없는 걸까요? 옹벽이 무너진 지 닷새 후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복구 공사가 한창인데요. 사람이 지나다니던 인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그렇죠. 비가 그치자마자 응급 복구 공사가 이루어졌지만 곳곳에 붕괴 당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여기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H빔을 박아가지고 저쪽 추가 붕괴 위험 지역을 받쳐주는 어떤 그런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 장비까지 동원된 복구 공사는 최소 2달 이상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2달 뒤면 또 장마철인데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무너진 옹벽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도로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어야 할 옹벽이 제 역할을 못하고 무너져 앉았는데요. 붕괴 위치가 저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30m 정도 됩니다. 지금 이쪽 그 보도 부분만 일단은 제가 지금 차도 부분을 놔놓고 보도 부분이 지금 붕괴된 상황입니다. 100톤이 넘는 토사가 흘러내린 자리에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골재를 쌓아뒀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봄비는 100mm 정도. 그리 많지 않은 비에 옹벽이 무너져 내린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무너진 거죠? 이쪽 부분이 저희가 추정하기로 계곡부가 돼가지고 아마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붕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일어난 붕괴 사고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소리가 나서 뛰가있기는 뭐싹 내려와가 있대요. 저 앞에 이청집 아저씨가 보니까 서남이 내려와서 뚝뚝뚝 소리서 방에서 나오니까 서남이 아저씨 와 아저씨 앞에 내려가. 그러니까 콩 소리가 났어. 그래 동네 사람 전부 다 불러 다 뛰가지. 그래 요 나와가 보니까 벌어져가 저래가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웠지요. 그래 병원이 옆에 있는데 저래가지고. 환자들도 안 있겠나 싶고 많이 놀랐어요. 옹벽 아래로는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진짜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옹벽에서 가까운 집들은 대피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아찔했던 건 옹벽이 무너져 내린 이곳이 3개 학교의 통학로라는 건데요. 만약 학생들이 오가는 시간에 붕괴가 일어났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안 다니는 밤에 무너진 게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도 좀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위험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토학로를 일단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뒤쪽 부분에다가 학교 학생들이 다니기 위해서 일단 펜스로 막아가지고 토학로를 확보해가지고 네. 학교 등교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네, 지금 복구 공사 다 끝날 때까지는 일단 그렇게 지금 통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봄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린 옹벽. 문제가 뭘까?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이거 요런 보강토 옹벽에 물이 들어가서 뒤에 있는 흙이 네. 요런 이제 우리 그리들 하는데 네.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흙이 물러지면 네. 연약화되면 전혀 이거는 힘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이곳은 흙 사이사이에 그리드라고 하는 그물망을 넣어 만든 일명 보강토 옹벽인데요. 평소에는 이 그물망이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지만 물이 들어가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흙 토피가 얼마나 돼요? 3m, 14m. 아, 단단한 지방까지 흙이 그냥 흙이다 그죠? 그 위에 이제 옹벽이 보강토 옹벽이 섰는 거네요, 그죠? 이런 옹벽 구조가 있는 부산의 다른 지역은 좀 어느 동네가 좀 그럴까요? 그건 뭐 전체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보강토 옹벽의 가장 큰 그 장점은 경제성이 높고 시공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단점은 배면에 흙에 물이 들어가면 또 바닥에 물이 고여서 바닥이 약하면 굉장히 취약하다. 부산의 수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 여름 예보 없이 내린 집중호우로 5명이 사망하고 1,05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피해가 정말 엄청났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는 부산의 지형적 특징상 수해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의 수해가 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건 뭐냐면 일단은 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좀 급하게 하고 그 안에 보강을 해서 세우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나 그 보강이라는 것도 강우가 어느 이상 오버되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강우 강도라든가 이런 데 대한 대비를 점점 강화시켜 나갑니다. 균일이 간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상시 관찰해가지고 그런 징후가 보이면 빨리 떼운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방수포를 덮어준다든가. 그래서 임시적으로 응급 대책을 하고 옛날 설계했던 그런 구조물들은 보수나 보강을 통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죠. 동네 중간에 그것도 통학로가 붕괴됐다니 정말 생각할수록 아찔합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복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 붕괴 규모도 크고 복구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복구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비가 자주 내린다면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비 피해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평상시 수해 대비는 물론 복구 방법에 대한 고민도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봄비에도 이렇게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면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부산은 급경사로 산을 깎아 만든 도로나 주택가가 많은데요. 보강토 옹벽이 경제성도 높고 공사 기간도 짧아서 부산 전체에 이런 옹벽이 많다고 합니다.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평소에 관리하고 보수 보강하는 건데요. 아주 작게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을 통해서도 비가 새어 들어가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옹벽 붕괴를 경고 삼아 비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 나오는 주변에 궁금했던 것들을 셀카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한 청년의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산 자전거 동호회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박성철입니다. 제가 자전거 탄 지도 벌써 2년째인데요. 부산 자전거 길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애로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자전거 도로랑 인도랑 분리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폭이 좁아서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지나가기 힘든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 자전거 도로가 많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최원호 아나운서, 저랑 날씨도 좋은데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부산 자전거 도로를 한번 달려보시겠어요? 네, 요즘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출퇴근할 때나 운동이나 취미 등 이 자전거를 타는 이유도 제각각인데요. 혹시 강 PD는 자전거 자주 타십니까? 그럼요. 부산 곳곳에 보니까 자전거 무료되어서 참 많더라고요. 날씨 좋은 날 자전거 빌려서 많이 타죠. 그렇군요. 그런데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자전거를 타다가 한 번쯤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겉보기와 달리 자전거 도로 곳곳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 실상은 어떨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셀카 다이어리. 오늘은요, 이 박성철 씨, 제 옆에 계시죠? 예. 박성철 씨와 함께 부산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많이 타십니까, 평소에? 예, 많이 탑니다. 얼마나 자주 탑니까? 날 좋으면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2시간이요? 와, 하긴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수영 강변 너무나 멋집니다. 부산이 바다도 멋지지만 이런 강변도 또 매력이지 않습니까? 부산 자전거 도로 직접 가보면 어떻습니까? 부산 자전거 도로. 그거는 직접 가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아, 직접 가보시면. 오늘 그 저희가 갈 구간이 어디입니까? 강도 보고, 네. 바다도 보고, 예. 그다음에 도시도 보면서 경성대 쪽으로 가볼까요? 그럼 여기 이제 센텀시티 누리마루에서 광안리 해변가를 거쳐서 경성대까지. 예. 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준비된 구호 외치고 출발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상쾌하게 달리자!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강과 바다를 따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요, 신나게 달리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중간에 가로수가 지금 계속 있네요. 근데 가로수가 있으면 지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 대가 어떻게 지나가지?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길이 좁아서. 지금 또 한 대 와요. 또 한 대. 피해야 되겠다. 잘 오다가 자전거 길이 좀 이상해졌어요. 계속 피하면서 또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왔거든요. 이런 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도로 보면 좀 답답하죠. 네. 지나가기에 예. 잘 타는 사람들도 네. 많이 넘어지거든요, 여기서. 예. 근데 이 가로수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실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많이 넘어집니다. 부산의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 분담률 중 이 자전거 비율이 7개 도시 중 부산이 최하위입니다. 안타깝네요. 우와! 바다다! 우후후후!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와, 바다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그렇죠. 자, 저기 이제 표지판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전거 보행자 경영도로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는 자전거 도로죠. 여긴 자전거 도로인데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전거와 보행자 같이. 같이 간다. 그러면 사실상 자전거 전용 도로는 여기서 끝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전거랑 보행자랑 같이 다니니까 네. 뭐 사람이랑 치이면서 같이 다니던지 네. 아니면 자전거가 차로 들어가거든요. 예. 법적으로. 예. 그럼 아예 찻길 제우축 차선으로 타서 가든지 그렇게 되면 또 위험하게 되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보행자 경영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달렸는데요. 평일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겸용도로다 보니 사람들에 치여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끌고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결국 겸용도로 위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도 또 보행자도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그렇죠. 빨리 오기도 하고. 뭐 운동하려고 네. 같이 온다고 막 달아서 이렇게 오는데. 아, 연달아서. 그렇지. 그런데 건널목 쪽에서 네. 그래 나가지고서는 병원에 가서 있었고. 아, 그렇군요. 야간에 네. 가고 있는데 사람이 툭 튀어나온 바람에 옆으로 펜스를 박았는데 펜스 옆에 차도로 떨어졌고. 아하,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차가 왔으면은 아마 지금 제가 인터뷰를 못 하고 있겠죠. 자전거 교통사고 조사를 보면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5년 사이에 약 48%나 증가했고요. 사망자 수는 약 36% 증가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건가요? 조사에 따르면요. 자전거 도로가 끊기는 지점이 수변공원에서 많이 나고요. 그리고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동네 내성교차로, 그리고 대학이 밀집돼 있는 용소 삼거리도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도심 속 자전거 도로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부경대학교 앞인데 여기 쫙 도로가 뻗어 있네요. 멋지게 있는데 한번 가보죠. 이곳은요, 2009년 부산 최초로 만들어진 총 길이 1.2km의 도심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런데 과연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지금 도심 속 자전거 도로 가고 있는데 무슨 물건들도 자전거 도로에 나와 있고 오토바이도 세워져 있네요. 조심해서 피해 가야겠어요. 오, 이거 뭐야? 포장마차가 또 자전거 도로의 절반을 여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쓰레기도 있고, 여기도 가다가 서야겠네요. 여기 또 있네요, 포장마차가. 도심 속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 보니 문제가 더 많은데요. 펜스가 휘어졌다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닌다거나 불법으로 주차도 돼 있었습니다. 심각하네요. 여기도 자전거 도로인데 지금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서 어떻게 내려서 걸어갈까? 끌고 가야죠. 네, 끌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사람들 너무 많다. 여기 차가 있어요, 차가. 이런 데는 차를 좀 세우면 안 될 텐데. 정말 엉망이네요. 이런 데는 지나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도로가 끝이 났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1위가 바로 자전거 도로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한 4시간 동안 직접 자전거를 타고 나루공원에서 광안리 이 도심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부경대 앞까지 왔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늘상 겪던 일이라서 네. 근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직접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인지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참, 자전거를 타면서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나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무엇보다 그 운전자와 그다음에 보행자 간의 양보의식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더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잘 왔으니까 안녕하죠. 안녕하면서 해야겠죠. 오늘의 셀카 다이어리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화면을 보고 나니까 부산의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의 구간이나 길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전거 도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를 잘 관리하는 것 아닐까요? 부산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도시가 생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가 생기는 지역이 있는데요. 부산에선 서면, 남포동, 해운대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서면, 남포동, 해운대 일대는 유흥업소와 또 건전한 상권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유흥 밀집 지역이면서 이상할이 많지 불법 퇴폐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산동입니다. 1998년 부산시청이 연제구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생긴 유흥가가 연산동인데요. 연산동이 신흥유흥 1번가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이유는 뭘까요? 주민들과 상인들은 건전하게 오래가는 상권이 형성되길 바라지만 지금 연산동은 유흥업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또 더욱 대범한 신변종 업종들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연산동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때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컴퓨터 도매 상가로 위세를 떨쳤던 한창 정보타운. 2층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상가를 찾았습니다. 17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하는 김강현 씨는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 얘기합니다. 요 안에만 있는 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열 몇 개 정도 되겠네요. 열 몇 개 정도요? 예. 옛날에는 한 300개 됐죠. 280 몇 개 됐죠. 컴퓨터 상가는 4층 30개 가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1층, 2층, 3층, 4층 한 270, 80군데 컴퓨터 상가 있고 지금은 2층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컴퓨터 상가로 생각합니다. 연산동의 대표 산업이었던 컴퓨터 도매 상가가 줄어들자 연산동의 낮은 더 적막해졌습니다. 상권 자체가 옛날에는 낮 중심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밤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연산동이 되는 거죠. 네. 낮에는 보다시피 뭐 사람들이 한사하게 다니지만 밤만 되면 7시만 되면 완전 불야성을 이룬다 아닙니까? 한창 정보타운의 오늘은 연산동의 지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건전한 상권은 사라지고 유흥업소는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연산동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연산교차로 주변, 연제구 유흥주점의 90%가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전담 단속반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은 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뭐 단속을 더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 경찰서, 동네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속반이 찾은 곳은 노래 연습장입니다.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 연습장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단속반이 룸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인이 막아서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겨우 문을 뚫고 들어가자 두세 명의 일행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증거 사진을 찍으려 하자 거칠게 항의합니다. 아니 뭘 알고 지금 찍고 내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한번 술을 아니면 어떡하니 당신들? 뭘 못하나요? 아니면 어떡하는데? 아니 많이면 어떡하세요? 많이면 그래 내가 천만원 내기고. 술병이 발견되자 주인은 불법 영업을 인정했고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 있네. 불법으로 운영되는 유사 성행위 업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은 의외로 조용한데요. 단속반이 들어가자 순식간에 손님과 종업원들이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아니 그 동영상도 안 보셨어요? 우리가 문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에 하면 참 아니다. 기사분도 계시지만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사 성행위 업소는 문을 닫고 운영하고 있어 현장 단속이 더욱 어렵습니다.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유사 성행위 업소들과의 숨바꼭질도 단속반의 과제입니다. 요즘 연산동의 가장 골칫거리는 바로 불법 도박입니다. PC방과 게임방, 집중 단속 기간이라 문을 닫은 게임장이 유난히 많습니다. 단속을 피해 문을 닫고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단속반과 업주들의 마찰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도박 중독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매일 출근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네요. 일부 사람들만 손님으로 받고 있어서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한다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요, 여기 지금 잠깐만요. 엘리베이터 내려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100여 대 게임기가 있고 30여 명의 손님들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성인 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주인이 말을 겁니다. 깨서가죠. 우리 가게는 사고 싶은 거 이제 말씀 왜요? 정말 안 되나요? 경계하는 말투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예, 일단 나도 얼마나 심하다 보니까 뭐 우선은 안 나가면 게 말씀입니다. 최근 연산동의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흥가가 많을수록 범죄 발생률도 높아지는데요. 유흥 밀집 지역인 연산동이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낮 시간대 연산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인데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이곳에서 주차업을 하는 상인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뭐 연산동에서 제일 번화가로 움직이졌습니다. 주로 어떤 가게들이 많았습니까? 옛날에는 주로 뭐 식당, 고깃집 이런 게 주로 많이 있었죠. 예. 요즘은 이런 주변에 이런 연습장이나 스포츠 게임랜드 이런 주변에 와서 음식점은 또 한쪽에 또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일반 식당들이 빠져나가면서 남아있는 식당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요새 장사하기 어떻습니까? 장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경기도 아직 안 돼서 힘이 들고 하니까 밤에만 장사하는 거라 낮에도 열심히 하고요. 화려했던 연산동을 기억하는 족발집 주인은 이 거리가 옛날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동네가 상권이 자체가 아시다시피 유흥가가 너무 많이 생겼죠. 식당은 식당끼리 몰리고 이렇게 해야 음식점이 많이 잘 될 건데 너무 유흥가나 뭐 오락실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주변 유흥업소 때문인지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 손님은 통 볼 수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밤이면 민망한 호객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뭐 호객행위다 할까 삐끼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좀 그렇고, 우리가 건전하게 전단지를 실제로 그 노래방한테 많이 지입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산동에 왜 이렇게 많은 유흥가가 들어섰을까? 도시개발과 상업지역의 연관성을 오랫동안 연구한 부산대 최열 교수를 만났습니다. 약 10년 단위로 지금 변화를 보니까 연제구가 거의 3등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중구도구는 좀 조그만 인구 10만도 안 됩니다. 네네. 이게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우리가 보시면
인구 10,000명 을지도 해운대구가 230개입니다. 네. 근데 연제구가 인구도 훨씬 해운대보다 반밖에 안 되면서 밖에 안 되면서 오히려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부산 지역 대부분의 인구 10,000명당 유흥업소 개수는 2개에서 3개에 불과합니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유흥업소의 수는 늘어납니다. 남포동과 서면 일대를 제외하면 연제구의 유흥업소가 가장 많습니다. 구체적인 개수를 보면 남구가 인구 10,000명당 1개, 해운대구가 5개인 반면 연제구는 인구 10,000명당 유흥업소 수가 11개입니다. 아마 이 연제구 주변에 그 공공청사가 굉장히 많이 오물했어요. 갑작스레 한 10년 단위로 공공청사가 이쪽은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 인구하고 그런 청사가 파생 인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 맞춰서 이 유흥진 사람들이 발빠르게 이제 그런 이 상점을 많이 오픈하게 된 거죠. 유흥업소 구역이 확장되자 주거지역과 업소와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텔과 노래방이 집 주변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이 지역 청소년들은 유해 환경에 여과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낮에 뭐 PC방에 못 가서 밤에 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밤에 피거나 욕하거나 뭐 싸우거나 뭐 그런. 주민들의 공간과 유흥업소와의 허물어진 경계. 유흥업소와 작은 건널목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아이를 둔 주민들의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오네요, 술집이. 술집 많아서 좋게 뭐 있었겠습니까? 애들 배우 산다 모든 것을 그렇지. 특히 좀 안 좋은 게 어떤 건가요? 특히 안 좋, 술집 많아서 안 좋지요. 시끄럽고. 시끄럽고? 예. 퇴근 시간에 맞춰 연제구 시민단체들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주며 이야기를 건넵니다. 불법 퇴폐 업소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연산동이 옛날보다는 주택가에 유흥가가 서서히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하교를 하면서 좀 유흥가를 지나면서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 걸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퇴폐 이미지를 벗기 위한 어른들의 자정 노력. 이런 환경을 만든 것도 어른이고 이런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도 어른이란 사실이 개운치 않습니다. 최근 연제구청은 아름다운 연산동 되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산동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던 건전한 번화가였습니다. 그 역동적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80년대. 네, 차보니까. 차가 이제 그렇지만 여기 건물들이 이런 건물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지금 이 건물 아니잖아요. 네. 유흥가는 요 뒤쪽이죠. 요 뒤쪽. 요 뒤쪽이 제일 많죠. 일제강점기 이후 연산동은 주택가와 상업지역으로 개발됐고 자연스레 유흥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유흥가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지만 주거 지역까지 침투하자 단속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은 단속 실제 기주가 아닌 그야말로 건전한 상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도 단속원 쪽으로 계속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찰은 연산교차로 일대를 성매매 적색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택가와 맞붙은 적색지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덫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어른들이 넋놓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연제구 의회에서는 연산동에 유흥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상업지역에 유흥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연산동에 유흥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지자체 단속만으로 불법 퇴폐업소를 뿌리 뽑기 또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선 이 업소가 불법을 저질러도 1년에 3번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이상 영업 취소가 불가능하고요. 또 단속에 걸린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기 때문에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건전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 주민, 상인, 지자체가 마음을 모으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행인 건 건전한 상권 만들기 운동에 상인들도 또 유흥업 종사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연산동을 다시 찾겠다는 자정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부산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발빠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